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7시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뒤 처음으로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를 직접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당부하면서 검찰의 수사 관행 역시 개혁돼야 한다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방식을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대변인의 생방송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 없이 전 검찰력을 동원해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검찰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조 장관 주변 수사 관련 내용이 곧바로 언론에 흘러들어가 보도되고 11시간에 걸쳐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방식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이 같은 수사 관행 자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개혁할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검찰이 보였던 행태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온 국민이 염원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국 장관 지명 발표 뒤 2달 만에 처음 문 대통령이 검찰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조국 수사가 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라는 여권 내부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검찰도 개혁의 주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에 검찰은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오후 3시쯤 한 문장짜리 입장 자료를 통해서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면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인권이나 검찰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수사는 사법 절차에 맡기고 국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국 논란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을 챙겨달라고 직접 호소한 겁니다. 야당은 검찰을 겁박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이어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책임 여부는 사법 절차로 가려질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야당의 사퇴 공세를 일축하고 조 장관의 거취는 검찰 수사를 넘어 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도 조국 논란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국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발표 이후 국회가 다른 모든 일정을 외면하고 조국 논란에만 매몰되는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또 아무런 간섭 없이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조 장관의 검사 통화나 강기정 수석의 검찰 비판 강연과 관련한 수사 개입이나 압력 논란에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는 하지만 검찰이 대통령의 말을 새겨야 한다. 대통령이 검찰 겁박에 나섰다. 이렇게 정반대의 해석으로 입씨름만 이어갔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진행하고 있는 정당한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피의자 조국 하나 사수하자고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2달 넘게 이어온
조국 전쟁을 중단하고 국정 운영과 민생에 지혜를 모으자고 머리를 맞댈 계기를 찾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팀 검사와 통화한 것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조 장관은 수사 개입이 아닌 인륜 문제라고 거듭 해명했지만 검찰은 본질은 수사 압력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당일 검사와 통화한 것에 대해 연이틀 해명에 나섰습니다. 남편으로서 부인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인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연이은 해명에도 검찰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간부들과 회의에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수사정보 유출이 아니라 수사 압력이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보고받은 윤 총장은 수사 관계자가 기밀을 유출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국회 대정부 질문을 시청하면서 뒤늦게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수사팀도 조 장관이 가장이 아닌 장관 직위를 강조하면서 신속하게 압수수색해달라는 요구를 반복한 것을 두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검찰을 겨냥해 조 장관 의혹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검찰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여러 논란과 비판 여론에 검찰은 헌법 정신과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가면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커진 가운데 이번 주말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서는 대규모 찬반 집회까지 예정돼 있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 장관과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측은 참가자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은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를 이틀 연속으로 불러서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조 장관 오촌 조카 등 사모펀드 관련자들도 잇따라 불러 정 교수 소환 전 마무리 조사에 주력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13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이틀째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검찰에서 모두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뭐 억울한 점이 있으시면 억울하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게 있으실까요? 네, 뭐 앞으로 좀 있을 겁니다. 네. 앞서 조 씨와 전 부인은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한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달라고 2차례 소송을 냈습니다. 웅동학원의 변론 포기로 두 사람이 100억 원대 채권을 갖게 되면서 가족끼리 짜고 친 위장소송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위장소송 의혹과 함께 대금에 포함된 공사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 씨의 비자금 조성과 교직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조 장관이 웅동학원 소송에 대해 모른다고 했던 것과 달리 직접 관여했는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돈의 출처가 웅동학원과 관련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전 부인도 다시 불러 위장 이용과 부동산 차명 거래 의혹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와 코링크 등 사모펀드 관련자들도 잇따라 불러 막판 사실관계 부강에 주력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곳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에는 매일 많은 취재진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출석하면 취재진 앞에 있는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버닝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가수 승리 등이 경찰총장으로 부른 윤모 총경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건데 조국 가족펀드와 연루 의혹도 불거져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사무실을 덮쳤습니다.
연예인 유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윤모 총경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윤 총경 관련해서 새로운 혐의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경찰이 부실 수사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이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부른 현직 경찰입니다.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술집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유인석 대표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지만 경찰은 단속 정보 유출에 대해서만 직권 남용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 총경을 유인석 대표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노건 C&I 전 대표 정모 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특히 노건 C&I는 전신인 큐브스 시절 대표와 대주주 등이 조국 가족펀드 투자업체와도 연결돼 있어 검찰이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경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한 전력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5개월간 버닝썬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도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경찰청 압수수색으로 다시 윤 총경을 본격 겨냥하고 나선 가운데 수사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장관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 장관을 지지하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오늘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어 검찰 수사를 적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청산을 촉구합니다. 이에 맞서 조 장관을 반대하는 자유연대는 비슷한 시각 서울중앙지검 맞은편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조 장관의 임명은 수사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조 장관의 사퇴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어제 경기도 양주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는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밀 조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 양주시 광정면의 한 농가에 돼지 한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직후 초동 방역팀이 투입돼 사람과 가축, 차량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 조치를 벌였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지난 26일 두 차례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정밀 검사 진행 결과 음성으로 판명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내려졌던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오늘 정오부터 해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정오부터 전국의 도축장과 농협 공판장, 도매 시장이 재가동돼서 돼지고기 공급이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고기 재고가 부족한 중소규모 식육 판매점과 마트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96시간째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져서 전국 돼지 이동이 중단되면서 시중의 돼지고기 가격이 다소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강화군에서만 5곳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은 오리무중입니다. 정부는 결국 강화군에서 기르는 돼지들을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은 모두 9곳. 이 가운데 5곳이 강화입니다. 24일 송해면을 시작으로 25일 부른면과 삼산면, 26일 강화읍과 하전면까지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건 본섬 외에서도 발생한 겁니다. 성모도로 알려진 삼산면인데 강화도와는 고작 다리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농가는 이미 폐업해 남은 돼지가 2마리뿐이었습니다. 축산 차량이 다녀간 흔적도 없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발병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도 아직 감염 경로로 잡히는 게 없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경로가 방역당국의 예측 가능한 범주를 벗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잠복기는 4일에서 19일. 17일 첫 발생지가 된 파주시 연다산동 농장이 원발지라면 시간을 두고 잇따라 발생해야 하는데 이후 연천, 김포, 파주, 강화에서 우후죽순처럼 나왔습니다. 방역 실패의 결과라기보다 강화 일대에 17일 이전부터 바이러스가 퍼졌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습니다. 결국 강화군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확진된 그 3km 이내 농가는 물론이고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도 살처분 희망자를 대상으로 먼저 우선 그 살처분을 실시할 것이고요. 또 확산 방지를 해서 나머지 모든 농가에 대해서도 농가의 그 적극적 협조를 받아서 살처분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화군은 인천 전체 돼지의 88%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이후 지금까지 33%가 살처분돼 사실상 이곳 돼지 농가들은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나 모두 살처분이라는 날벼락까지 맞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멀쩡한 돼지까지 묻어야 하는 농민들. 참담함과 허탈함에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국내 최대 양돈 단지인 충남 홍성에선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통제 초소가 마련된 양돈 단지에는 집배원의 농장 출입이 제한됐고 충남에서는 소에 대한 반출입까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돼지 사육 농가가 모여 있어 통제 초소가 설치된 마을 입구입니다. 집배원이 더는 들어가지 못하고 초소에 마련된 책상 위에 우편물을 분류해 놓습니다. 집배원과 택배 기사들을 돼지 사육 농장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우편물들은 여기 초소에 맡겨놓고 이장님들께서 배달하고 계시고요. 등기랑 택배들은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직접 수령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초소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제 초소도 돼지 사육 농가들이 위치한 마을 진입로 10곳에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을 오가던 시내버스는 운행이 중단됐고 돼지를 키우지 않는 주민들도 외출을 자제하며 방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갈치 좀 덜 가고 방역을 힘 좀 써주고 서로가 보태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모든 병을 다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축제장에는 주 출입로마다 소독약이 뿌려진 발판이 설치됐으며 다음 달 홍성에서 열릴 예정이던 군민체육대회와 축제는 전면 취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남도는 병이 발생한 경기도와 인천, 강원 지역을 상대로 소를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행위까지 금지했습니다. 소 또한 그 이동이 많은 관계로 소로 인한 그 수송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전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파를 방지하고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사람이나 차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차단 방역 수단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우리 독도 상공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 전투기가 출격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는 내용이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실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 7월 23일 오전 9시쯤 러시아 조기경보 통제기 한 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자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해 경고 사격에 나섰습니다. 우리 영공을 지키는 우리 공군의 당연한 조치에 어처구니 없게도 일본이 발끈했습니다. 한국軍用機が警告射撃を実施したことについて竹島の領域に関する我が国の立場に照らして到底受けられず極めて遺憾であり 올해 일본 방위백서는 15년째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당시 상황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영공 침범에 대한 대응이라는 항목에서 대표 사례로 거론한 겁니다. 오키나와 부근 상공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침범해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한 사례도 함께 다뤘습니다. 이어 영공 침범 행위에 대해서는 전투기가 출격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자위대법 84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영공 침범으로 판단하면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출격시킨 적도 많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대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독도를 일본 땅으로 우기고 있는 만큼 독도 상공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긴급 발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와타나베 타스야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 일본 두 나라가 과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각의 방관론을 반박했습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현지 시간 지난 26일 뉴욕에서 가진 유엔 총회의 인도 태평양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비춰 양국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많은 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한일 양측에 과거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미래를 향해 다시 노력하기 시작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오늘도 이러한 종류의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양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우려와 실망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온 점에 비춰 재고를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뜻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당국자는 한미일 3자회담 개최의 장점이 있느냐는 질문엔 이는 분명히 양국 모두의 관심사로 단지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관심하다고 추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미국은 분명히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지난 2월 빈손으로 돌아선 북한과 미국이 올해 달력을 3장 남겨두고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에선 특히 중요한 건 바로 시간인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생각하는 협상 시간표는 어떻게 다를까요? 김지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대선 전국이 채 시작도 하기 전에 탄핵 조사에 직격탄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 Look, it's just a continuation of the witch hunt. It's the worst witch hunt in political history. 당분간 진화에 애를 먹으면서 가시권에 든 북미 협상도 힘이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면 북핵 이슈는 대중국 정책에 밀릴 거란 예상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반전 성과를 내기 위해 오히려 비핵화 협상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등 복잡하게 전개되는 국내 상황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로서는 국내 정치적 일정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카드, 이란 카드라든가 북한 카드를 고민하는데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를 한다는 게 확실히 손에 잡힐 정도는 돼야지 국내 정치를 덮을 수 있지 잘못하면은 엎친 데 덮칠 수가 있어요. 북한은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와 맺은 합의가 8년 후 미국의 정권 교체로 물거품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둔 협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끌며 선거 판세를 지켜볼 수도 있지만 불투명한 전망보다는 친분 관계를 맺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결과물을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과거 대미 협상을 이끌었던 김계관 외무성 고문까지 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북한이 눈엣 가시라고 생각하는 존 볼튼도 사임시키고 여러 가지 환경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이 행정부와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다만 이 과정에서 민감한 도발 카드나 강온 전략을 구사하며 미국의 선거 정국을 공략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수준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강 장관은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전날 9월로 예상됐던 북한과의 실무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수교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건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방준설에 관해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공 대변인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북한과의 당과 국가는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대중국 자본 투자를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CNBC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규제 감독 리스크로부터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아직은 초기 검토 단계라고 CNBC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미국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업체들을 상장 폐지하거나 미국 공적 연기금의 중국 투자를 차단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9월의 마지막 주말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이번 주말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어서 교통량은 평소 주말보단 다소 감소하겠습니다. 오늘 지방 방향은 점심쯤 가장 막히겠는데요. 15번 서해안선을 이용하신다면 서서울 요금소에서 비봉, 또 서평택 분기점에서 막히겠는데 서해대교까지는 원활할 때보다 36분 정도 더 걸리겠습니다. 지금 60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에는 서종 부근에 돌발 상황이 있는데 고장차가 갓길로 치워졌지만 3km 구간 영향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100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 중동에서 브레이크를 밟고요. 조남 분기점은 사고 여파로 하위 진출로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이제 7시 30분을 가까이 하면서 고고호수로 지방 방향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1번 경부선은 서초나 죽전 부근에서 짧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역시 15번 고속도로도 목포 쪽으로 금천부터 정체가 시작돼 순산터널이나 서평택 분기점 중심으로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2번 광주 원주선 살펴보면 원주 쪽으로 초입 구간에서 2km 구간 속도가 떨어졌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쪽 이동량이 늘면서 용인 부근에서 6km 구간 속도 내려갑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발한 항공기에서 탑승객 한 명이 비상문을 열려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항공기는 4시간 만에 긴급 회항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우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늦은 밤 인천국제공항 탑승장 안에 승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제 저녁 인천공항에서 프놈펜을 향해 출발한 아시아나 여객기가 인천으로 다시 돌아온 건 어젯밤 11시 반쯤. 탑승객 가운데 한 명이 비행 중인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좀 술에 취한 것으로 좀 거의 확실히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연다는 거를 그냥 그거를 열려고 하니까 몇 번에 이제 제재가 되는데 그거를 땡긴 것 같아요. 아시아나 측은 공중에서 비상문이 열리진 않았지만 경고등이 켜진 만큼 회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톤 트럭이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해안 고속도로 한평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61살 A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줄을 매단 들것을 이용해 부상자를 조심스럽게 끌어내립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전북 전주시 여의동에 있는 사료 공장에서 48살 김모 씨가 1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머리와 팔 등을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다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조업 중인 해녀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3시쯤. 통영해양경찰서는 30분 만에 인근 해상에서 66살 A씨를 구조했지만 A씨는 병원 치료 도중 끝내 숨졌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KT의 딸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당시 KT 사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딸 이력서가 든 봉투를 건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서유열 전 KT 홍고객 부문 사장은 지난 2011년 김 의원의 국회 집무실에서 하얀색 봉투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바로 봉투를 열어보진 않았지만 딸이 스포츠학과를 나왔다는 김 의원의 말을 듣고 이력서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스포츠단 담당 직원에게 전달한 뒤 김 의원의 딸의 계약직 채용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었다며 딸도 열심히 일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서 사장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추가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당시 이춘재와 직접 마주쳤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목격자를 YTN이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자신을 여자로 알고 이춘재가 접근했다고 제보한 이 목격자는 자신이 마주쳤던 범인이 이춘재의 과거 사진과 너무나 똑같았다고 기억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한창일 무렵 화성에 살던 김모 씨는 3차 사건 피해자의 직장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직장 동료가 끔찍한 범행에 희생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들어가는 자신을 여자로 생각하고 따라온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밖에 대문 열고 밖에 화장실이 딴 데가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그 화장실을 내가 강강 여자 세타 그 파란색을 입고 머리가 그때는 장발을 곱슬만 했고 지금은 빠졌으니까 이렇게 길었었어요. 발소리도 없이 다가온 남자는 몰래 문을 열었고 여자가 아닌 남자가 있는 걸 알고는 당황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이 마주쳤고 김 씨는 그 순간 연쇄살인범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나도 물 붙이고 나가면서 하다가 지가 몰래 샀었어요. 그리고 얼굴들이 딱 보고 나는 아직 무조건 다른 것도 죽지도 않고 범인이다. 무조건 잡아서 제압을만 하려고. 김 씨는 도망치는 남자를 수백 미터나 쫓아갔지만 결국 놓쳤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는 연쇄살인 3차 사건이 일어났던 곳에서 2km도 안 되는 가까운 곳입니다. 목격자 김 씨를 상대로 용의자가 범행 시도를 했던 화장실입니다. 30여 년이 지났지만 김 씨는 당시 용의자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최근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보고 자신이 마주친 범인이 이춘재였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해요. 맞아요. 이 얼굴. 그래갖고 가름해갖고 이렇게 딱 공장 지금 막 한불. 경찰 몽타주에 나온 인상착의와도 비슷하다고 기억합니다. 딱 맞아요. 이게 맞아요. 손도 내 손 이러고도 적고 손이 가름했다고요. 머리 짧았어요. 네, 좀 그렇게 안 길었었어요. 김 씨는 당시에는 생업에 지장이 있을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씨가 목격한 범인이 이춘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30년이 넘은 시점에 새로운 목격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수사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이춘재는 나흘째 계속된 대면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전담수사팀 소속 프로파일러 등을 이춘재가 수감된 부산교도소로 보내서 나흘 연속 대면 조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7차 사건 목격자인 버스 안내원 엄모 씨에 대해 최면 조사를 벌이는 등 DNA 외의 진범에 대한 단서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살 의붓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해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6살 A씨를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심하게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올가을 단풍이 설악산을 시작으로 본격화합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내륙 주요 산들도 다음 달 중순이면 단풍철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정상부터 아래로 20% 정도가 울긋불긋 물들면 첫 단풍이라고 합니다. 설악산은 전국에서 가장 일찍 첫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대청봉 정상을 시작으로 단풍물은 빠르게 산 아래로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날씨가 좀 큰 일교차로 인해서 설악산 국립공원에 또 대청봉 정상부터 단풍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그 밖의 내륙에서는 10월 11일 전후에 첫 단풍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리산 10월 11일, 북한산 17일, 팔공산과 내장산, 한라산 19일 등 예년보다 하루에서 나흘가량 늦겠습니다. 단풍 전선은 하루에 약 20에서 25km의 속도로 남하합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 시작한 단풍은 10월 중순쯤 전국 곳곳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산의 80%가 물드는 단풍 절정기는 첫 단풍 후 약 2주 후부터 나타납니다. 따라서 설악산 10월 18일, 북한산 10월 29일, 지리산은 10월 23일에 가장 화려한 단풍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기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은 11월 상순쯤 절정으로 치달은 단풍을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가을 단풍철에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가을 산행 시 주의할 점 헬로TV 장진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헬기에서 내려온 119 구조대원들이 바위 위에 누워있는 등산객을 구조합니다. 단풍을 만끽하기 위해 설악산 등산에 나섰다가 추락사고를 당한 겁니다. 해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9월부터 11월이면 이 같은 산악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10건 중 4건 이상이 가을철에 집중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춘천 사막산입니다. 정상까지 높이는 약 655m,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이지만 산 이름에 악자가 들어있는 만큼 등산로 대부분은 이처럼 바위와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실족과 추락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올라갈 때보다 체력이 떨어진 내려올 때가 더욱 위험합니다. 그 등산로가 아닌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엉뚱하게 막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실족하는 것 같아. 밑에도 올라가면 지금 한잔 하더라고요. 한잔 하면은 아무래도 몸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죠. 가을 산행 중 탈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너 시간 이상 산행을 하는 경우 만약을 대비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벌의 옷과 비상식량, 휴대폰 예비 배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갈 경우 산짐승을 만나거나 다치게 되면 위치를 찾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정된 등산로를 이탈하여 산행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행 중에 보게 되시는 등산로 표지판 등을 기억하여 두시거나 사진을 찍어 두시면 사고 시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데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하산할 수 있도록 산행 계획을 세우고 가족과 지인 등에게 산행 계획을 미리 알리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의 규모를 떠나서 산행 전에는 반드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헬로TV 뉴스 장진철입니다. 주말인 오늘 중부지방은 쾌청하겠지만 남부지방에는 벼락을 동반한 최고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 제주도와 남해안에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1도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월드컵 예선은 다름 아닌 평양에서 펼쳐집니다. 남과 북의 맞대결에 우리의 12번째 선수 응원단 붉은 악마도 동행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북한을 응원하는 함성이 평양 김일성 경기장을 가득 채웁니다. 2년 전 남자 대표팀보다 앞서 남북 대결을 치른 여자 축구 대표팀은 5만여 평양 관중의 일방적 응원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평양에서 치르는 월드컵 예선 남북 대결에 붉은 악마의 동행 여부가 관심을 끄는 이유입니다. 앞서 통일부는 응원단 파견과 관련해 북한의 의사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타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실무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선수단이나 취재진이 아닌 민간인 차원의 대규모 방북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북한의 깜짝 허용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이번 평양 매치도 북한이 뒤늦게 확답을 준 만큼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사상 첫 평양 응원 가능성에 붉은 악마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축구대표팀의 모든 월드컵 원정에 동행해온 만큼
이번에도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을 축구협회에 전달했습니다. 평양 원정 경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를 통해서 원정 응원에 대한 저희 붉은 악마의 의지를 전달을 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북한과의 예선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원정 응원단에 대한 피파의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붉은 악마의 역사적인 방북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평양 원정이 사상 첫 응원단 동행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소식 살펴봅니다. 두산의 반경기 차로 위태로운 1위를 지키고 있던 SK가 삼성을 꺾고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SK 소사와 삼성 정인우구의 팽팽한 투수전으로 5회까지 이어졌던 0대0의 균형은 6회 초에 깨졌습니다. 1사 2삼루 상황에서 SK 김강민이 바뀐 투수 최지강을 상대로 우익수 희생 플라이를 날리며 선제점을 뽑았습니다. 이어진 2사 2루에선 최한과 김성현의 연속 적시 2루타로 2점을 보태 3대0으로 달아났습니다. 9회 초 투아웃 상황에선 주포 최정이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 아치를 그리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시즌 29번째 홈런을 터뜨린 최정은 4년 연속 30홈런 달성해 홈런 단 1개만을 남겨놨습니다. 삼성을 누른 선두 SK는 2위 두산과의 승차를 다시 한 경기 차로 벌리며 살얼음판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달 열릴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앞두고 정규 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펼친 4위 LG와 5위 NC. NC 선발 김영규가 9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잡아내는 무실점 역투로 데뷔 첫 완봉승을 장식했습니다. 3대0으로 승리한 NC는 LG와의 올 시즌 상대 전적도 8승 8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반면 심수창은 LG 유니폼을 입고 3,003일 만에 선발로 마운드에 올랐지만 2이닝 동안 2실점하며 패전의 멍해를 안았습니다. 사직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키움과 롯데의 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우승팀을 가리는 포스트 시즌이 다음 달 3일 시작합니다. 먼저 정규리그 4위 LG와 5위 NC가 격돌하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10월 3일 오후 2시 LG의 홈인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립니다. 이 경기에서 LG가 비기거나 이기면 LG가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만 NC가 먼저 이기게 되면 양 팀은 같은 장소에서 10월 5일에 와일드카드 최종전을 치르게 됩니다. 여자 배구 KGC 인삼공사가 GS칼텍스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결승에 올랐습니다. 인삼공사는 GS칼텍스에 1, 2세트를 모두 내줬지만 38점을 뽑아낸 외국인 장신 거포 발렌티나 디우프의 활약에 힘입어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현대건설도 흥국생명에 1, 2세트를 먼저 내둔 뒤 한민경과 고예림, 마야의 삼각편대를 앞세워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소리 예술의 향연이 다음 주에 펼쳐집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인데요. 오점권 기자가 미리 연습장을 다녀왔습니다. 북 대신에 드럼이 어우러진 편백나무 숲속의 판소리 한마당. 드럼을 처음 해봤는데 북보다도 오히려 그 흥이 나고 저절로 저도 모르게 막 그냥 춤을 추게 되는? 저 자신은 이제 그 드럼 연주자이기도 하지만 어려서부터 장구를 동시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락 판소리를 바탕으로 전 세계 음악을 한 자리에서 듣는 전주 세계 소리축제. 주 무대는 편백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건지산과 바로 맞닿는 곳에 있습니다. 네, 소리 축제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 사실 저도 그 규모와 시설에 있어서 상당히 놀랐는데요. 한마디로요,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서울 예술의 전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소리 축제 공연은 이곳을 포함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6분의
아시아 지역에서 오신 분들께서 지금 한국의 3분의 뮤지션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소리축제 주제는 소망을 뜻하는 바람 그리고 소리입니다. 축제 간판격인 판소리 5파탕을 포함해서 동서양 음악이 어우러지는 무대 그리고 종교 음악 등 130여 차례의 소리 공연이 유료 또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고전과 현대가 만나는 현장 예술의 거대한 집결체적인 축제입니다. 음악은 취향이 아니고 때로는 경험을 하셔야 되거든요. 파란 가을날 우리의 귀를 간지럽힐 소리축제는 다음 달 2일 저녁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5일 동안 이어집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산청 한방약초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무료로 한방치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백성의 치료를 도맡은 해민서. 산청 한방약초축제에 해민서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기다림 끝에 들어선 진료소. 한 의사가 정성스레 침을 놓고 약까지 처방합니다. 축제에 마련된 해민서에서는 이 모든 게 무료입니다. 산청에 이렇게 공기 좋은 거 가서 구경도 하고 약초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거 봤지만 특히 이런 체험까지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무 막 기분이 벌써 나은 것 같아요. 약초를 활용해 만든 약선 음식 300여 가지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장터에 널린 갖은 약초는 은은한 향을 내뿜으며 관람객을 모읍니다. 자연산 영지버섯 등 쉽게 볼 수 없는 약초 200여 점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축제에 오시면은 한방의 역사, 또 약초의 역사를 다 한눈에 보실 수 있고 또 한방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까지 다 체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올해 초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된 산청 한방약초축제. 한방치료 체험과 지리산 자락에서 자란 다양한 약초를 만날 수 있는 이번 축제는 다음 달 9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을 앞둔 검찰이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를 이틀 연속으로 소환해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오전 조 씨를 또다시 불러 웅동학원의 공사대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을 물었고 조 씨의 전 부인도 역시 이틀째 소환돼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투자회사 WFM의 최대 주주 지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문 대통령은 수사 관행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는데요. 야당은 노골적인 외압이라거나 눈치를 보며 일하라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두고 여야는 거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야당과 내통한 검사를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매우 위중한 범죄라며 조국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국 장관과 검사와의 통화 사실을 누군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말한 것이 틀림없다고 규정지었습니다.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를 찾아 처벌해야 한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의 검은 짬짬이가 반복된다면 검찰 전체의 명예에도 심각한 먹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해임 건의안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수사 외압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추가로 고발장도 제출했습니다. 직권남용이자 수사 외압, 검찰 탄압, 법질서 왜곡, 와해, 왜곡 공작입니다.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 그리고 불리할 때는 가장입니까? 이틀째 이어진 대정부 질문에서도 조국 장관의 통화 사실을 놓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검찰 수사로 건강을 심하게 해친 정경심 교수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압수수색 현장에 참관하면서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사법방해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직권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안 그래도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으르렁거리던 여야가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 논란 이후 더욱 다툼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을 모두 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내심 조국 장관 자녀에 이어 비슷한 논란을 겪고 있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원내대표 역시 못할 것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입시 관련 공방이 극한으로 치닫자 여당이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논문 제출과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해 모두 조사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국민의 75%가 동의하는 국회의원 자녀 조사를 먼저 한 뒤 제도적인 대안을 만들어보자고 거들었습니다. 입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 윤리위에서 조사해도 좋고 따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제보와 조사를 담당하게 한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까지 모두 특검을 하자고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은 전수조사 역시 못할 것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전수조사로 조 장관 의혹을 물타기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자녀, 조국의 자녀, 또 저와 우리 나 대표의 자녀 다 특검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밝혀야 됩니다. 사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이미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당내 기구를 만드는 등 시동을 건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바른미래당은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특권 교육을 청산하겠다며 본회의 결의를 통해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야 모두 이런 제안에 동의하는 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전수조사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실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 장관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 장관을 지지하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오늘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를 열어서 검찰 수사를 적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청산을 촉구합니다. 이에 맞서 조 장관을 반대하는 자유연대는 비슷한 시각 서울중앙지검 맞은편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조 장관의 임명은 수사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조 장관의 사퇴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에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 핵심 증인인 KT 전 사장은 김 의원이 국회에서 직접 이력서를 건네며 딸의 채용을 부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는 대가로 KT의 딸을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6시간이 넘는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정치검찰의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내겠습니다. 공여지책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내내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첫 증인으로 나선 서유열 전 KT 사장은 김 의원이 딸의 계약직 채용을 직접 청탁했다며 구체적인 증언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1년 2월과 3월 사이 국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 의원이 딸이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게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흰색 서류 봉투를 건넸는데 봉투를 열어보진 않았지만 이력서가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포츠단 임원에게 봉투를 전달하면서 채용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얼마 뒤 김 의원의 요청으로 이석채 KT 회장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잡았는데 이 자리에서도 딸을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 측은 거짓 증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당시 식사 자리가 처음이라고 했지만 2년 전에 이미 저녁 모임을 한 적이 있다며 비서가 정리한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석채 회장의 다이어리 수첩에서도 정확하게 저희가 이메일에 적시된 내용과 정확한 일치하는 날짜에 본인 다이어리에서도 한 차례 식사했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또 검찰이 주장하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마와 관련해서도 2012년 당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석채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됐었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재판부가 집중 심리 원칙으로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기로 하면서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은 숨가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 재판에서 검찰이 분식회계 배경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최근 변경한 공소장에도 이 부회장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앞서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 임직원 8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말 그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지시했는지 아닌지를 두고 다퉈야 하는 재판인데 정작 재판에서는 분식회계가 죄가 되는지를 두고 줄곧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증거인멸과 교사의 전제가 되는 타인 형사 사건인 분식회계 사건이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겁니다. 분식회계가 죄가 되지 않는다면 증거인멸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분식회계 유무죄는 중요한 게 아니라며 타인 형사사건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친 뒤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분식회계의 내밀한 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지목해 주목됩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부채인 콜옵션을 부실 공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고 합병 후 자본 잠식이 우려되고 합병 비율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게 되자 4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벌였다는 겁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법정에서 검찰이 이 부회장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나아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 관련 의혹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검찰은 합병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하고 삼성 측 백기사로 나섰던 KCC 회의록을 확보하는 등 다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회계 부정에서 시작한 수사가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부정 의혹으로도 확대되는 모습인 만큼 검찰 수사는 조만간 이 부회장 등 윗선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검찰이 버닝썬 연루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의 뇌물 정황을 포착해 서울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버닝썬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서울경찰청과 윤 총경 자택 등에 수사 인력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승리 등 연예인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가수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에 대한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버닝썬 사건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민감용 경찰청장과 청와대 비서관들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어제 경기도 양주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는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밀 조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 양주시 광정면의 한 농가에 돼지 한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직후 초동방역팀이 투입돼서 사람과 가축, 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 조치를 벌였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지난 26일 두 차례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정밀검사 진행 결과 음성으로 판명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내려졌던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오늘 정오부터 해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정오부터 전국의 도축장과 농협 공판장, 도매시장이 재가동돼서 돼지고기 공급이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고기 재고가 부족한 중소규모 식육 판매점과 마트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20시간 넘게 폭행해서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죠. 그런데 폭행 당시 가족들이 있었지만 말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늦은 밤 주택가에 급히 출동한 구급대가 이불에 쌓인 아이를 들것에 싣고 나옵니다. CCTV로 보고 저쪽에 무슨 사고가 생겼나 보다. 좀 소란스럽다. 사이렌 소리 나고 5살짜리 때니까 놀란 거죠. 현장 도착 당시 이미 의식이 없었던 5살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구급대는 아이 얼굴과 온몸에서 타박상과 멍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동 학대를 의심한 경찰은 부모를 조사한 끝에 의붓 아버지 26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계속된 추궁에 아이를 20시간 넘게 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손발로 또 때리고요, 당연히. 계속 때렸다가 좀 쉬었다가 또 때렸다가 쉬었다가 거짓말한다고 거기서 때렸대요. 특히 끔찍한 폭행은 가족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말리는 자신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애 남동생 둘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너까지 하고 다 죽이겠다 해갖고 무서워서 신고를 못했대요. 이 같은 아동학대는 사망 사고를 포함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2천여 건에서 지난해 2만 4천여 건으로 10배 이상 크게 늘었는데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70%를 넘었습니다. 아동학대를 집안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더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주말인 오늘 중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온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날씨 유다현 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주말에 날씨가 좋았던 게 언제인가 싶은데 오늘은 쾌청하다고요? 네, 오늘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오전까지는 구름이 좀 끼겠지만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낮 동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긴 하겠지만 말 그대로 빗방울 정도라서 활동에 불편은 없겠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서 쾌적하겠는데요. 아침에는 선선했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릅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이 28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덥겠고요. 당분간
당분간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그만큼 아침과 낮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예. 나가실 때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깥 활동하기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부지방은 이렇게 날씨가 쾌청한데 남부지방은 비가 내린다고요. 네, 오늘 중부와 또 남부의 하늘 표정이 좀 다릅니다. 예.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오늘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어제부터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 때문인데요. 지금 영남과 전남 그리고 제주도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는 최고 60mm, 호남과 경남, 경북 남부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남해안과 제주도는 낮 동안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옷차림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또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상 또 동해 남부 해상에도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단풍 소식이 있다고요? 올해도 설악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도 서서히 물들기 예.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단풍 소식이 들린 곳은 말씀하신 강원도 설악산인데요. 기상청은 어제 설악산에 공식적으로 첫 단풍이 들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설악산은 현재 대청봉 정상부터 중청봉까지 붉은 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첫 단풍의 기준은요, 산 정상의 20%가 물드는 건데요. 단풍 전선은 하루에 산 아래로 40m씩 남쪽으로 25km 정도의 속도로 남하를 합니다. 설악산에 이어서 북한산이 10월 17일, 한라산이 10월 19일 등 10월 중순쯤에는 전국 대부분 산에 단풍이 시작되겠습니다. 단풍의 절정기는 첫 단풍 후 2주 뒤부터인데요. 10월 하순 설악산에서 11월 상순 내장산까지 가을 단풍의 향연이 전국을 뒤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단풍 소식이 들리니까 가을이 왔다는 게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포털 사이트 실검에 태풍이 오를 정도로 사람들이 태풍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다음 주에 또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한 그저께부터 이제 좀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예. 먼 남해상에서 북상 중인 열대 저압부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열대 저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기상청은 올해 37번째 열대 저압부가 이번 주말과 휴일 사이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다음 주 초중반 일본 열도에 걸쳐서 형성돼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을 해서 남해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발생한 태풍은 주로 주말이나 또 공휴일에 네, 발생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지난 7일 주말 태풍 릴링과 또 22일 휴일에 태풍 타파의 영향을 받은 데 이어서 이번에도 개천절 휴일을 전후로 태풍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지금까지 총 6개로 역대 3번째로 많았는데요. 이번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면 이 영향 태풍 수가 7개로 늘어나면서 1950년과 1957년과 함께 역대 영향 태풍 1위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좀 예상과 달리 좀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다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분 안에 이슈를 똑똑똑똑. 네,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한 용의자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3대 장기미제 사건으로 불리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영우 군 유괴 사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세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점, 또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다는 점, 또 공소시효가 2006년에 만료돼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3분 뉴스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재점화된 살인죄 공소시효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 태완이법으로 폐지됐습니다. 1999년 5월 20일 학원을 가던 태완이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검은 봉지 속에 담긴 황산을 붓고 달아난 사건. 아이의 얼굴로 쏟아진 황산은 두 눈과 피부, 장기까지 모두 손상시켰습니다. 태완이의 나이는 불과 6살이었습니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49일간 상상을 초월한 고통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태환이의 가족은 15년간 태환이를 아프게 한 나쁜 사람을 잡아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공소시효에 가로막혔습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서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형벌권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점,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하는 점, 또 수사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적 비용 등을 위해 유지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6살 아이를 잔인하게 죽인 범인조차 시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결국 국회도 움직였습니다. 2015년 7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환이법이 제정된 겁니다. 다만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8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 즉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 그리고 태환이를 아프게 한 나쁜 아저씨는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태환이법 덕분에 진범을 처벌한 사건도 있습니다. 영화 재심의 실제 사건으로 알려진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2000년 8월 10일 발생한 사건은 태환이법이 시행된 덕분에 18년 만에 진범에게 죄값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태환이법이 없었다면 현실과 영화 모두 결말은 달라졌을 겁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용호 군 유괴 사건 같은 미제 살인 사건의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벌하지 못한다고 범인 찾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도 이번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특정을 계기로 미제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태환이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화성 사건 등 반인륜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의 봉준호 감독은 기억하는 것 자체가 범인에 대한 응징의 시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비록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없더라도 끊임없이 기억하고 사건의 진실과 범인을 밝히는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숨진 피해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무거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3분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추가 목격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 당시 이춘재와 직접 마주쳤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연쇄살인 사건 당시 화성에 거주했던 66살 김모 씨는 YTN 취재진과 만나 3차 사건 직후인 지난 1987년 4월 자신을 여성으로 오해하고 덮치려던 이춘재와 마주쳤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한밤중에 공용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자신을 따라와 문을 열었고 남자인 걸 확인한 순간 도망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마주친 범인의 얼굴이 최근 언론에 공개된 이춘재의 사진과 똑같았다며 동일범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이춘재를 지목하는 데에는 DNA 분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DNA 분석을 수사에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연말까지 개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들의 속옷 등 증거물을 국과수로 보냈습니다. 내심 큰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 결과를 넘겨받아 강력 범죄자들의 DNA와 대조하던 대검찰청 관계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제를 잔혹하게 살해한 무기징역수 이춘재의 것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 감정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과수에 DNA 감정 의뢰하였습니다. 34년 만에 화성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1등 공신은 이른바 DNA법. 조두순 성폭력 사건 직후인 2010년 강력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보관하도록 한 DNA법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DNA를 활용한 수사가 조만간 어려워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DNA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채취당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강력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상 DNA 수사밖에 없는 상황. DNA 정보를 단서로 수사를 다시 시작한 사건도 지난해까지 5,670건이 넘습니다.
핵심적인 분야는 바로 DNA 분야예요. DNA라고 하는 것이 증거 능력이 99.99% 이상 되는 그런 확실한 그 방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춰 DNA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DNA를 채취할 때 대상자에게 판사 앞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DNA 영장 발부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 등의 여건을 고려하면 선뜻 도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정 시한은 오는 12월 31일. 그때까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DNA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장기 미제 사건만 260여 건. 과연 국회가 연말까지 어떤 묘안을 찾아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미국의 유명 헬스케어 업체 에보트의 한국 지사가 대한적십자사의 면역 검사 장비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차례 무허가 전용 시약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검사를 하면서 1억 원가량의 국가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06년부터 헌혈 혈액에 대해 B형과 C형 간염, 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 4가지 면역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쟁 입찰을 거쳐 미국 에보트와 독일 지멘스 검사 장비가 채택됐습니다. 10년간 사용해 검사 장비가 노후해지자 적십자사는 지난 2016년 9월 면역 검사 시스템 구매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4가지 면역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약 등 시스템 일체를 구매하는 것으로 5년간 사업 예산 677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입찰에는 기존 업체인 한국 에보트도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한국 에보트가 지난 2016년과 지난해 그리고 올해 모두 이렇게 3차례에 걸쳐 무허가 의료기기로 입찰에 참여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한국 에보트는 기존 장비 에보트 프리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에보트 프리즘 넥스트와 이 장비의 전용 시약 4가지로 응찰했습니다. 그런데 전용 시약은 해당 장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4가지 전용 시약은 기존 검사 장비인 에보트 프리즘 시스템으로만 허가를 받았고 신제품인 에보트 프리즘 넥스트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보트는 서류 심사와 성능 평가 심사를 모두 통과했고 더 낮은 가격을 원하는 적십자사와 의견이 맞지 않아 입찰은 모두 유찰됐습니다. 이 과정에 하지 않아도 될 검사를 하면서 총 1억 원가량의 적십자사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무허가 의료기기 입찰에 대해 에보트 측은 프리즘 넥스트를 포함한 프리즘 장비 시스템은 지난 수년간 전 세계의 수많은 혈액 사업에 사용돼 왔다며 이 시스템은 한국에서 적법하게 등록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4가지 전용 시약이 무허가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건설 현장은 다른 사업장보다도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곳이죠. 최근 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조사해봤더니 무려 3,40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다 숨진 사람이 무려 3,400명이 넘습니다. 예상을 훨씬 넘어선 수치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4년 570명이었던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지난해 664명으로 늘어났고 부상자 역시 지난 2015년 24,564명에서 지난해 27,000여 명으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실적 12인의 대형 건설사의 지난 6월까지의 사망 부상자 수를 보면 GS건설이 1,2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의 순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그리고 또 정부랑 국회가 함께하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발주한 사회간접시설 SOC 공사에서도 산업재해는 자주 발생했습니다. 정부 발주 공사의 산업재해를 유형별로 보면 도로공사가 2,4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관공서 공사, 철도건설 현장 등의 순이었습니다. 119 구급대는
한 해 평균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구조하러 건설 현장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우리나라 65살 이상 어르신 10명 가운데 3명은 취업을 하고 있고 일하는 고령자의 61%는 노후 준비가 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60살 이상 취업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에 보탬이 되고 여가 활용에도 만족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경제력으로 보탬이 좀 되고 제 이제 시간도 이제 소일할 걸 찾았는데 마침 이제 우연한 기회에 여기를 알게 됐어요. 취업이 돼서 아주 만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해 65살 이상 고령자 가운데 일하는 고령자는 31.3%로 집계됐습니다. 231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6.7% 증가했고 해마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에 대해 일하는 고령자는 61%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해 비취업 고령자의 노후 준비 응답보다 18.4%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일하는 고령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비율이 90%를 넘어 비취업 고령자보다 크게 높았고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밝힌 비율도 높았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일하는 고령자가 비취업 고령자보다 11.3%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침 식사와 적정 수면, 정기 건강검진을 실천하는 비율은 일하는 고령자가 높은 반면 규칙적 운동은 비취업 고령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55에서 79살 가운데 연금 수령자는 전체의 절반 가까운 45.9%이고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6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만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65살 이상 남녀의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17%와 21% 증가해 전체 이혼 건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일본이 올해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15년째 이어갔습니다. 방위백서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인데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일본은 이와 함께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킬 가능성을 올해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원희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어제 오후 와타나베 타치야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처음으로 기술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위기감을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북한과 관련해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종전 표현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대량 파괴 무기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핵 미사일 능력에도 본질적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무기와 관련해 북한이 더 진전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기술했습니다. 과거 6차례의 핵실험 등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고려할 때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가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소형화 탄두화에 대해 가능성 수준에서만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인식 변화는 핵무기 소형화에 의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하게 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北朝鮮からのこうしたミサイルに関して我が国をしっかりと守れるような体制を取るというのはこれはもう当然のことだと思いますので 전체적인 방위 정책과 관련한 설명에선 중국의 군사적 대두에 관한 내용이 북한 위협에 관한 내용보다 앞에 실렸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서로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안보 위협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북한을 뒤로 뺀 것은 일종의 대북 유화 손짓으로 풀이됩니다. 아베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며 북한에 손을 내미는 상황도 고려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위 협력을 설명한 항목에서
한국의 순서를 작년보다 뒤로 미룬 것과 대비됩니다. 방위성 관계자는 기술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일본 주요 언론은 한국의 중요도를 낮춘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대중국 자본 투자를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CNBC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규제 감독 리스크로부터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아직은 초기 검토 단계라고 CNBC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업체들을 상장 폐지하거나 미국 공적 연기금의 중국 투자를 차단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부의 한 이슬람 학교에서 감금돼 지내온 300여 명이 한꺼번에 구출됐습니다. 5살짜리 어린아이도 있었는데 일부는 손발에 족쇄를 찬 채 발견됐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과 발목에 쇠로 만든 족쇄가 채워진 이들이 극적으로 구출된 곳은 다름 아닌 이슬람 학교였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쳐 보니 5살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남자 300여 명이 감금돼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감금돼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인근 부르키나파소와 말리, 가나 등지에서 납치되어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부 여기저기서 온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이곳에 머물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 beg. They said, no, we can't see these children until 3 months. I say, okay. So when we go back home now, we held a family meeting. So we say, okay, the only thing now we should report this issue to the police station. 일부 현지 언론은 감금 피해자들이 고문과 성적 학대까지 당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슬람 학교 교사 7명을 붙잡아 피해자들을 수용하게 된 경위를 캐물을 방침입니다. About me told the people here that I became a Christian because I spent some years out of the country studying. So they said my lifestyle has changed. I've become a Christian. I've left the Islamic way of life. 나이지리아에선 이슬람교도 유목민과 기독교도 농부들의 충돌이 잦은 편인데 올해 초부터 4월까지 270여 명의 납치 용의자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가난한 나이지리아 북부에선 많은 이들이 하루 $2도 안 되는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으며 종종 자녀를 학교 기숙사에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일요일에 학원 운영을 금지하는 학원 일요 휴무제를 두고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학습권과 휴식권을 두고 의견이 팽팽했는데요.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원 일요 휴무제 찬반 공방은 학원 측이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학습권 침해이기 때문에 법을 도입해도 위헌이라면서 조례로 휴강일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도 내세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어째요? 바로 국가의 유권 해석기관의 해석에도 위배가 되는 행위죠. 그러므로 그 조례는 어째요? 효력정지 가처분 대상이 된다. 이에 시민단체 측은 학생들에게도 쉴 권리가 있다며 법제처가 규정한 요일은 현행 심야 교습 시간 규제의 시간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평일은 밤 10시 이후 그리고 다음 날 새벽 5시인가요? 이때까지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요일에 한해서는 주간 단위로 시간을 확장해서 규정을 하면 됩니다. 정말 요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문제라면 학원 일요 휴무로 개인 과외 등이 승행하면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학원 측의 주장에 시민단체 측은 심야 교습 제한 이후 개인 과외가 줄었다고 응수했습니다. 양측은 학원 일요 휴무제와 관련한 여론조사 신뢰도를 놓고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학부모 단체들의 입장도 엇갈렸습니다. 학부모들은 무한 경쟁 시대에서 차라리 국가가 그 규제로 일제히 막아주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요일에 쉬라고 하고 싶어도 다른 아이가 학원에 가 있을까 봐 그 불안감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낸다. 듯이 배우고 싶은 학생이나 모르고 싶은 걸 갖다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억지로 공부를 막는다면 음성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없고 교원단체 총연합회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토론회 결과는 서울시 교육청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논의에 학습 자료로 활용되며 앞으로 3차례 더 토론회가 열립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이 바로 모빌리티 산업인데요. 청정 자원을 활용한 블루 이코노미를 추구하는 전남에서 이 모빌리티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엑스포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낡은 오토바이가 새로운 탈 것으로 변신했습니다. 동력을 전기로 갈아탄 겁니다. 오래된 오토바이들을 전기 오토바이로 간단하게 개조를 하면은 자원 절약 효과도 있고 이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전기 오토바이로 개조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빌리티는 전기로 구동되는 소형 자동차와 이륜차, 킥보드 등의 이동 수단을 말합니다. 지난해 첫 이 모빌리티 엑스포를 개최한 영광군은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초소형 전기차 실증 사업 등의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8월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이 모빌리티 연구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영광 이 모빌리티 엑스포에는 20여 개 나라에서 200여 업체가 참가해 500여 개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체험 공간도 눈길을 끕니다. 올해 행사는 이 모빌리티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행사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영광 이 모빌리티 엑스포에서는 드론 경진 대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카메라 촬영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문화재를 체험하는 이색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궁중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행사가 인기인데요. 이승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숭례문 앞에 거대한 카메라가 나타났습니다. 카메라 안으로 들어가니 렌즈를 통과한 숭례문의 모습이 유리판 위에 거꾸로 맺힙니다. 관람객들은 그 모습을 따라 그리며 우리 문화재와 가족, 친구의 모습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You feel the ancient history. Yeah. And it's backwards, Yeah. So it's really like I don't know, it feels like in the past.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기획한 문화재와 사진예술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참여형 전시입니다. 숭례문을 시작으로 광화문과 경복궁 등 대표적인 문화재 앞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밤에 보는 동궁과 월지가 지금 이 상자 안에서 남대문을 바라보는 거와 비슷하게 보였거든요. 어두운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남대문을 보고 그리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역사와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은 면에서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시간성이 과거냐 현재냐라고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특히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계기로 다음 달 17일부터 열흘 동안 울릉도 안용복 기념관으로 옮겨져 천연기념물인 독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가을을 맞아 이처럼 체험을 통해 우리 역사를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식문화관에서는 덕수궁 황제의 식탁 전시와 연계해 오는 11월 9일까지 대한제국 국빈 연회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요리 수업이 열립니다. 경복궁 부엌인 소주방에서는 왕실의 다가와 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다음 달 5일까지 열립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주말 아침 뉴스아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